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노후빌라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노후빌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현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노후빌라 재건축의 실패 사례인데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큰 현장들이 있죠. 재건축 재개발, 도로 여건이 좋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도로 여건이 좋잖아요.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북구처럼 도로 여건도 안 좋고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재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부가 간섭하게 되고 기간이 오래 걸려요. 8년에서 15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잘못했다가 재개발 지정 해제되고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가로주택 재개발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일단은 사업부지 3,000평 미만이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 3,000평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집이 넘어야 돼요. 다세대는 20세대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80% 동의를 얻으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하고 관리 처분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몇 개월 만에 착공이 이루어지죠.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를 갖추잖아요. 2년 내에 입주를 합니다. 보통 평균 2년이죠. 1년에서 3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보통 7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를 짓게 돼요. 그래서 2군 브랜드에서 많이 수주를 하는데,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사이즈가 작다, 3,000평보다 훨씬 작고 8집이다, 12세대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는 뭐냐, 이 소규모 재건축은 집합건물법에 따르는데, 사실 이 집합건물법은요, 5분의 4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반대자에게 매도 청구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거치면 몇 년 걸려요. 따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미만 것들, 미만 사이즈는 결과적으로 100% 동의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나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100% 동의 얻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개입하느냐, 소규모 영세 건설회사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고 난 현장들이 많이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은가 봐요. 이거 보시면 3층짜리죠. 이런 노후빌라가 5층짜리로 재건축을 시작하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망가지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노후빌라가요 12세대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3층짜리다, 6세대죠 이렇게. 그래서 노후빌라가 12세대다. 실제 주거평수는 15평이다. 각 세대 노후빌라 시세는 2억 원이다.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요 5층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쪽이 북쪽이라면 사선 제한을 받아서 하나 날라간다. 그러면 6집 내지 7집이 일반 분양분이 되는 거죠. 일반 분양분이 바로 공사비 충당하고 남는 3억만 잡아도 37이 21억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새 집을 짓는 공사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신축 시에 동일 평수의 새 집을 받을 경우에 각 세대 추가 부담금은 세대별로 5천만 원이다. 근데 실제로 보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4층이다 또는 도로 여건이 안 좋다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지로 분석해보면 추가 부담금이 없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새 집의 예상 시세는 3억 5천이다 이렇게 본다면 준공시의 예상 수익은 1억씩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2억이었고 요거 철거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 부담금이 5천이라 한다면 2억 5천 들어가서 3억 5천의 새 집으로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1억을 버는 사업이죠. 만약에 추가 부담금이 없다면 1억 5천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 주고 새 집을 입주하고, 그것도 단기간에 한 8개월 만에 새 집에 입주하고 1억 5천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주 기간에는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도 80% 이상 나오고, 이런 노후빌라 재건축은 상당히 쉬워요. 100% 동의만 얻는다면 상당히 쉽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패하는 사례가 많더라. 보시면 노후빌라 재건축의 총 공사비는 20억 원이다.
근데 신협이나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건축비 대출을 신청하는데 12세대 전원이 대출에 자사합니다. 12세대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공사비는 신협에서 시공사로 쏴주는 거죠. 근데 공사비 지불하는 거 보니까 욕 나오죠. 완전 개판이더라. 계약시 5억 줘요. 브로커가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돈을 쓸게. 너네도 돈 장사해야 되잖아. 근데 계약 시에 한 5억 줘. 그 다음에 골조공사 시에 6억 달라. 그리고 외장공사 완료 시에 6억 달라. 내장공사 완료 시에 2억 달라. 준공 이후에 1억 달라. 이런 식으로 공사비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고난 현장을 보니까 골조가 섰다. 그러면 저희는 공정률 한 20-30%로 보거든요. 그러면 20억이라면 한 4억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현장은 90%까지 지급하는 거 봤어요. 세상에 골조 섰을 때 18억이 나가요. 준공시 2억 주고. 그러면 아니 5억 나가야 되는데 18억씩이나 나갔네. 그러면 브로커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골조공사 시까지 뭐 토목공사다, 골조공사다, 배관 설비공사다 할 때 계약금 치러야 되죠. 계약금 쪽으로 한 2억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6억 원은 유용하는 거죠. 딴 데 쓰는 거죠. 돈이 좀 더 필요하면 외장공사 계약금을 줘요. 외장공사 계약금 몇 천만 원 주고 6억까지 받아 땡기는 거죠. 그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사기죄로 집어넣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돈 받고 공사를 하나도 안 했다면 사기가 성립되겠지만 일단은 공사를 진행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 채무불이행 민사 문제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승질 나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할 때 껍데기 회사죠.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너 브로커 아니냐 하고 처벌한다 하더라도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마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12세대 조합원들은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비슷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고 키 크고 잘생겼어요. 이 사기꾼들 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고도 많고 브로커들도 건설사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원래 소송비 한 4천만 원 들지만 착수금 2천만 원 받을게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자 그리고 민사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그 승소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받아야 뭐합니까? 재산이 없는데 다 빼돌려 놓고 결과적으로는 집 짓다가 땅 뺏기고 요거 이자 감당 못하면 경매 처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돈 장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탁계좌를 이용합니다. 근데 신탁계좌도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개발을 한다, 주상복합 대규모로 한다 할 때는 신탁계좌를 열어주거든요. 아니 담보신탁 말고 담보신탁은 하는 게 없어요. 자금관리 대리사무도 하는 그러한 신탁계좌를 열어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12세대 빌라 재건축하는데 신탁계좌 열어주냐고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너네한테 1년에 몇십 개 현장을 몰아줄 테니까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하는 신탁계좌 열어달라. 이렇게 협약이 신탁사 두 가운데와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현장들은 이렇게 공사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 유용이 상당히 쉬운 거죠. 이런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우리 현장은 신탁이 돼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당권 설정 대신에 담보신탁한 거고요. 공사비 자금관리 대리사무는 안 해줍니다. 자, 실패 사례 공사 중단의 개요인데 계약금을 받죠? 5억을 받아요. 시공업체 공사비 딴 데 유용하죠. 공사 지연시키죠. 공사 중단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12번의 주민들이 합심 단결해서 내쫓아버리고 새로운 시공사에게 견적을 의뢰한다고요? 사실 내쫓아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드고 업체들은 돈을 못 받았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도 달래서 내보내고 새로운 시공사에게 견적 의뢰하죠. 기존 시공 부분의 하자가 장난이 아니다. 철골, 설비, 전기, 하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상담 들은 거 보니까 골조는 서 있는데 요 속에 전기, 배관 설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다 부셔버리고 새로 해야 돼. 이렇게 설비나 배관, 하자, 미시공 부분 그리고 지연 손해금까지 합치면 평당 400만 원에 공사 맡겼다가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영업이익은 싹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의 영업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준공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시면 각 조합원들의 노후 빌라 매매가가 2억 원입니다. 그럼 12세대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24억이다. 노후 빌라 전체 평가액이. 그리고 건축부지와 미준공 건물을 서 있는 건물과 건축부지를
그래서 24억 원의 매물로 내놓죠. 좀 이런 식으로 24억 원이 인수를 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인수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 파악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미지불 상태예요. 그 다음에 준공시까지의 추가 공사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생겨요. 결국 인수자는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1억 원씩, 야 24억 원은 힘들다, 12억 원이면 인수하겠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내 노후 빌라 가치가 2억 원이었고 총 24억이었는데 어떻게 12억 원에 해쳐 드시려고 하세요? 하고 엄청나게 열을 받는 거죠. 근데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 상황이라니까요. 보시면 여기에 20억 대출받아서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17억 원이 나갔어요. 이것까지 인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자 입장에서는. 결국 토지와 하자 있는 미중군 건물 34억 원에 양수하고 추가 공사비까지 투입하면 40억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후 총 분양 예상 매출이 42억 원이에요. 그럼 2억 정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자 입장에서도요, 조직 회사원들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리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기존 구옥 시세 대비 1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재건축하다가 1억만 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제안을 하면 난리 납니다. 이 조합원들 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미중공 건물의 양수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요. 조합원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20억 원에 대한 이자잖아요. 결국에는 경매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낙찰가는 실제 가치보다 떨어져요. 17억 원 소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낙찰가가 10억이라면 7억을 갚지 못한 거죠. 이렇게 은행 채권자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재건축하려다가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공사 중단 사고 발생 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빚만 인수해 가라, 나 1억도 안 받을게, 그냥 싹 인수해 가라, 그런 조건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크나큰 사업 현장인 겁니다.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거 빌라 재건축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사업 현장이거든요. 시사점을 보면 결국 노후빌라 재건축 사업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100% 동의 얻어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2세대다 3세대가 죽을 때까지 못해, 제가 반대한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하고 그러면 9세대 남죠. 같이 재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돈 관리는요, 우리도 우리를 못 믿어. 신탁계좌를 이용해서 신탁사에서 자금 관리 대리 사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대표자와 저희가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믿을만한 기성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공정률 30%다 그러면 30% 미만만 집행하는데 조합원 대표자와 저희가 도장을 찍어야 집행을 하게 되는, 이렇게 신탁사에서 공정관리나 자금관리를 대행을 맡겨야 안전하게 준공이 나는 거죠. 근데 보통 소규모 건설사들은, 그리고 이런 브로커들은 신탁사가 상대 안 합니다. 신탁사는요, 한 10개, 20개, 20개 현장을 줘야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해주는 거지. 왜냐면 남는 게 없으니까 한 개 현장 가지고는 안 해줘요. 이게 또 문제점입니다. 똑같은 인력 들여가지고 대규모 현장을 관리하지 이런 소규모 현장까지 봐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용적률이 떨어지는 헌집 3층까지였죠. 새로운 용적률을 적용받아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시공사에서 안전하게 자금관리하면서 준공을 일으킨다면 아주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용이 있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이런 메이저급 시공사에서 내 노후 빌라를 재건축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건축에서는 정체불명의 브로커나 키 크고 잘생기고 가장 큰 특징은 예의 바르다고 했잖아요. 저처럼 인상 더러운 게 아니라 인상이 아주 좋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사에 의존하는 그러한 경향이 크다는 거죠. 결국 준공을 내더라도 평당 400이 평당 700 공사하는 거죠.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재건축에 따른 영업이익은 결국 브로커에게 다 뺏기는 그러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경매 처분되고 빚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한 한 사고 안 나게 예방 조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방 주사는 있어요. 그러나 사후 치료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재건축 조합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빚만 안 지게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수자도 있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주사를 맞고 이런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된다면 큰 집 주고 그냥 새 집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러한 노후빌라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는 한일규 이사가 설명을 따로 시간 내서 드릴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